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과 세계를 향해 예사롭지 않은 경고를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전술핵을 쓸 수 있다면서 그렇다면 아마겟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러시아를 돕고 있는 벨라루스와 침공 주체인 러시아, 침공당한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노벨상 선정위원회가 푸틴의 70회 생일에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리화나를 단순 소지한 혐의로 연방 범죄자가 된 사람들을 사면했습니다. 인종 간의 차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지만 결자 해지 측면도 있는 사면입니다. 마리화나 비범죄화 조치는 마리화나 산업이 융자와 투자에 있어 큰 활기를 띨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게 분명합니다. 연방수사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세금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9월에 새로 마련된 일자리는 26만 3천 개로 전문가 예상과 일치했고 연방준비제도가 환영하는 수준입니다. 뉴욕시장도 이민자 버스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넷플릭스 영화가 주요 극장 체인에서 상영됩니다. 극장 체인이 넷플릭스에 항복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세계에서 중요한 인물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발표를 할 때는 그 시점이 어떤 때였는가? 그리고 어디서 그 같은 말을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의 말은 농담이 아닐 수도 있다. 핵을 쓰겠다는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상황에서 그 푸틴의 말, 시기 자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많이 밀리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제 러시아군이 유럽에서 가장 큰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지아 그곳에 있는 민간인 건물을 7번이나 미사일 발사를 해서 민간인 건물을 이제 폭격시켰습니다. 주거지에서 이 일이 있은 게 시점이고 그리고 어디에서 누구에게 푸틴이 핵을 쓸 수도 있다 하는 말을 했는가 하면은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IBM 회사를 뉴욕에서 방문하고 나서 민주당의 현 정치인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에서 그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는 비공개였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의 현직 의원들을 위한 기금 마련해서 대통령이 했었다는 말은 믿을 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했었다는 말도 되고 그리고 좀 솔직하다는 그런 표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지난 화요일이면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사흘 전에 백악관에서는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하기를 푸틴이 핵을 쓸 만한 그런 그 증거가 있다고 우리는 아직 결론 내리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한 뒤에 대통령이 사흘 뒤에 그 같은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그 사람을 꽤 잘 아는데 그 사람이라는 것은 당연히 블라디미르 푸틴을 얘기를 하고요. 그가 전술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사용을 하겠다 하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할 때 요즘 하는 말은 농담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단거리 전술적인 그 핵무기를 사용을 해서 반격하는 것을 저지하고 우크라이나가 마지못해 협상을 하도록 하면서 이 일을 마무리 지은다는 것도 푸틴의 계획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렇게 될 때 이 푸틴이 전술적인 핵, 작은 핵이지만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썼을 때 미국과 세계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여기에는 굉장한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같이 핵으로 대응하는가? 작지만 전술적인 핵이라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은 미국이 재래식 무기로 반격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전면적인 핵전쟁은 피해갈 수 있다라고 믿지만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푸틴의 말이 꼭 농담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같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한 얘기, 재래식 무기로
핵전쟁 확산은 하지 않으면서 푸틴을 누를 수 있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을걸? 전술 핵무기를 쉽게 쓰는데 상대방이 그러면서도 아마겟돈을 피한다? I don't think so.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서 특히 핵무기 사용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한 말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얘기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쿠바 사태 이후에 62년이니까 지금 꼭 60년이 지났죠. 미국이 처음으로 그 정도의 핵 사태를 맞게 되는 것이다. 세계가. 그렇게 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어떻게 해야지 될지 당연히 지금 주시할 테고요. 푸틴의 출구에 대해서는 전쟁 시작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방을 쫓고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상대방을 가라앉히고 하려면은 상대방이 체면을 차릴 수 있는 정도의 어떠한 안건은 줘야지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제일 먼저 이코노미스트 같은 진지한 그 매체에서 지적한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푸틴이 전술적인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 위에 두고 어떤 출구를 마련해 주나 밉기는 하지만 적을 무조건 쳐부시는 것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국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이 체면을 차리면서 또 푸틴으로서는 파워도 잃지 않아야지 되겠죠. 일단 그래야지만 빠져나가지. 그렇지 않을 때는 무엇이라도 그 핵무기라도 써서 푸틴은 어떻게 해보려고 할 수도 있다 하는 게 사실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를 한 가능성입니다. 미국 정보국은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패배하면은 푸틴의 계산은 자신의 권력이 위태로워진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해방군이다 하고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반길 것이라고 러시아에 선포를 했는데 전쟁도 아니고 특별작전이라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그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지고 말면은 권력 누가 푸틴을 더 이상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이 위협된다고 믿고 푸틴의 멘탈리티로는 자신의 권력이 위협된다는 것은 러시아가 위협이 된다고 믿고 러시아가 위협이 될 때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지켜야지 된다. 그 속에는 사실은 자신의 파워이지만 푸틴으로서는 그렇게 하면서 최후의 순간에 이제 핵을 쓸 수도 있다는 그렇다는 얘기라는 거죠. 핵무기 쓰는 것도 정당화한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를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는 본인의 파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그 같은 발언을 하고 지금 주식시장 굉장히 내려가고 있거든요. 다우지수가 제가 방송하면서 보니까 거의 500포인트 정도 내려가는데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도 지금 주식시장이 내려가는 거 물론 일자리도 있지만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여집니다. 크렘린 대변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그 코멘트는 예측할 수 없고 무시무시한 결과로 또 다른 세계 전쟁을 시작하려는데 어필하려는 것이다. 지금 러시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뭐 또 다른 전쟁이라는 게 3차 대전이죠. 이걸 일으키려고 밑에 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게 크렘린 대변인의 얘기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도 마지막에 가서는 본인이 핵무기를 쓴다면 생명 보존을 하기 힘들다. 생명 보존을 못한다 하는 것을 푸틴이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I'm sure.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지금 우크라이나로서는 아직까지는 핵무기를 쓴다는 그 같은 위험성이 퍼지는 것이 뭐 사람들의 생각이 됐건 루머가 됐건 원치 않는 겁니다. 사기가 한창 높았을 때 더 진격을 해서 조금이라도 땅을 더 찾아놔야지 나중에 이제 전쟁을 끝내는 휴전 협상을 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쿠바 사태를 얘기를 했는데 케네디와 니키타 후르시초프의 쿠바 사태는 1962년 딱 13일이었습니다. 구소련이 쿠바에 몰래 핵무기를 배치한 것을 케네디 대통령이 알고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서로 조금씩 양보했죠. 케네디는 터키에서 이제 이 니키타 후르시초프는 또 심어놨던 것을 철거하면서 그때는 그게 왜 가능했느냐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무슨 그때의 핵무기라는 것은 지금 당장 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 쪽에 조금 쓰겠다는 그런 핵무기도 아니고 멀리 떨어진 서로 지금 전쟁터에서 여기서 싸우고 있다면 멀리 떨어진 적의 도시를 쓴다던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지금의 전술적인 핵무기는 그렇지가 않죠. 아주 작게는 그 러시아가 핵무기를 쓴다고 할 때 뭐 한 13대의 우크라이나 탱크를 부숴버린다던가 가장 작은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규모도 다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3일 동안 쿠바 미사일 사태 그 대치 때에 존 F 케네디와 니키타 후르시초프 구소련과 미국의 지도자는 두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은 내가 권력을 잃으면 생명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순간에 쓸 수도 있다는 지금 그 같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봐야지 되는 거고요. 현재 그 전세는 우크라이나군이 점점 많은 그 영토를 동부 쪽에서 탈환을 하고 있고 심지어 푸틴이 네 군데 지역의 병합을 법적으로 뭐 서명하고 뭐 사인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쪽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엘라스카의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러시아에 정말 보트를 타고 엘라스카로 와서 러시아 군인들이 군인이 아니라 뭐 징병돼서 나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망명 신청을 했다 하는 얘기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는 당연히 점점 더 많은 무기와 군사적인 지원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이 속도를 무척 내고 있고 또 하나는 러시아가 지금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러시아가 이대로 전쟁에서 무너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약해지고 있으니까 얼마 전부터 징집할 때부터 시작했던 블레임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심지어 뭐 러시아의 전쟁을 지지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국방장관이 자살해야지 된다.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아서 전쟁을 하니까 이렇게 지고 있잖아. 아직까지는 푸틴까지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곳을 넘어서 푸틴까지로 올 때 그 비난이 푸틴까지 올 때 푸틴이 어떻게 하는가 여기는 지금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점을 굉장히 지금 주목하고 뭐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정보국이 굉장히 그 푸틴의 심리 상태 같은 것을 보고 있을 텐데 오늘 데일리 비스트가 이제 여러 정보를 인용을 해서 보도하는 것을 보면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점점 더 사람들을 원래도 독재자는 그렇긴 하지만 점점 더 사람들과의 접촉을 끊고 벙커에 들어가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사면 초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푸틴의 주변이 조여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오늘 노벨 평화상을 발표를 했는데 푸틴이 생일이거든요. 10월 7일. 미국과 이제 뭐 스웨덴 한림원 뭐 이런 쪽 다 뭐 한림원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화상을 이렇게 주최하는 그런 곳들 시차가 조금 있는데 10월 7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10월 7일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생일인 겁니다. 70회 생일. 뺨을 때려도 아주 그냥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찰싹 잘 때렸습니다. 어떻게 때렸느냐면 노벨 평화상을 벨라루스에서 지금 감옥에 gat혀 있는 운동가, 무슨 운동가겠습니까? 민주주의를 하는 운동가 알렉스 비알이라스키. 이 사람은 1980년대부터 운동을 해서 민주주의 운동을 해서 감옥에를 들어갔다 나왔다 뭐 2011년부터 2014년까지도 투옥됐었고 2020년도에 벨라루스 대통령이 지금 푸틴과 짝짝꿍이잖아요. 해서 우크라이나 침공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선거도 뭐 부정선거 이런 것이 벨라루스에서는 흔한 일이고 2020년도에 선거 때문에 시위하다가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람 공동 세 사람인데 벨라루스, 러시아를 돕고 있는 그리고 러시아의 인권단체인 메모리얼이라는 인권단체가 198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구소련이 멸망하고 러시아에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인권단체랍니다. 러시아 정부가 2021년 지난도에 해체라 하고 온갖 압박을 했지만 인권단체들이 아무리 독재자의 압박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순순하게 항복하진 않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인권단체인 시민자유센터 Center for Civil Liberties라는 곳인데 2007년도에 만들어졌고 역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에게 어떠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이걸 뭐 말로만 구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노벨 평화상을 시상은 아니고 그 선정 발표를 하면서 위원회가 이웃 국가에서 다 붙어 있잖아요. 국경이 벨라루스가 제일 북쪽에 있고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동쪽, 북쪽까지 이렇게 돼 있고 이 이웃 국가들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 공존의 챔피언들이다. 두 단체와 한 사람이 하면서 벨라루스에서 억류돼 있는 이 인권운동가는 벨라루스에게 석방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이걸 보면 지난해는 2명의 저널리스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한 사람은 필리핀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러시아의 저널리스트였습니다. 이제 비슷한 이유로 노벨 그 평화상을 받았는데 2년 연속 러시아인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국가의 그 지도자를 국민의 수준만큼 딱 뽑는다.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어떤 변혁기를 거치면서 국민의 과거의 국민이나 그 과거의 국가의 영광과 뭐 러시아의 경우는 발레, 문학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 그런 것들을 지도자가 사회 체제가 바뀌면서 그 지도자가 독재이고 불안정한 인물일 경우에 그 국가에 남아있는 전통과 사람을 따라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러시아의 2명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침공을 해서도 그 어느 나라를 요즘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이후에는 서류로 뭔가를 전부하지 이렇게 우리가 무기가 더 많다고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여기 우리 땅이야? 다시 옛날에 우리 땅이었잖아. 그 옛날에는 또 구소련 땅도 아니었어요. 우크라이나가. 뭐 몽골 이쪽까지 막 올라가고 하는데 그런 일을 하지를 않죠. 더 이상.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전쟁에서도 전쟁터에서 그 군인들이 그 침략을 한 국가에서 그 어떠한 행위를 하는가 뭐 일제 잔혹사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침공한 국가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건 군의 군기도 군의 기강도 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보면서 막 사람들을 그냥 시신을 몇백 곳씩 묻어놓고 어떻게 하는가 나중에 무엇을 훔쳐가고 어떠한 식으로 도망을 치고 사람들을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 러시아가 그 러시아의 병사들 맞아? 요즘 사람들도 뭐 푸시킨 이런 그 사람들의 아주 위대한 러시아 작가들의 소설을 읽나? 그거 맞아? 하는데 역시 아직까지는 러시아에서는 저널리스트가 됐건 밑바닥에 흐르는 정서는 있으나 푸틴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는 그저 이 지금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연방 범죄자가 된 사람들을 어제 6,500명을 바이든 대통령이 전부 사면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딱 거기에만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지만 제가 9시 35분경에는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마리화나 사업을 하려고 열심히 시청에 다니면서 알아보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게 사업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그때 전해드리겠고요. 이 일은 사실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대부터 마약과의 전쟁 그때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고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인종 문제와도 많이 얽혀 있는 이슈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함께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오래전에 했었어야지만 되는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아직까지 뭐 크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진 않는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 소지입니다. 마리화나를 단순 소지한 사람들은 과거에 그 이제 범죄자가 되고 감옥에도 가고 했었을 때 불법 체류자를 빼고는 사면을 전부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그 사면을 했다는 것인지요. As I said when I ran for president, no one should be in jail just for using or possessing marijuana. It's already legal in many states, and criminal records for marijuana possession have led to needless barriers to employment, to housing, to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that's before you address the 네, racial. 본인이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 마리화나를 사용하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했고 그런 것을 없애겠다고 공약을 했다고 하죠. 이번에는 그런데 뭐 사용은 아니고 소지했다는 거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서 나왔을 때 어디에 취직하기도 힘들고 또 집을 구할 때도 힘들고 전과자 기록이 있으니까 또한 뭐라고 했죠? 여러 가지 뭐 학교 교육의 기회,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이 융자를 받아야지 된다던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세 가지 우선 사면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세 가지 조치를 취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연방이라고 강조를 하죠. 연방에서 마리화나법 위반했던 사람 사면하고 좀 전에 이제 다시 한번 얘기했었던 것을 지적하고요. 다른 주지사도 나와 같이 하길 바란다. Third, the federal government currently classifies marijuana as a Schedule I substance. 현재의 정부에서는 마리화나를 구분을 할 때 스케줄 1이라는 가장 그 하이한 것으로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요즘에 막 남용으로 사람들이 숨지고 하는 그런 진통제보다도 훨씬 마리화나를 무서운 것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1970년대의 약물법 구분법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마리화나에 대한 연구 같은 것도 많이 부족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헤로인부터 진통제까지 이렇게 구분이 있는데 마리화나를 헤로인, LSD와 같은 등급으로 해놨다. 이것도 이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 다시 해라 하는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화나를 비범죄화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자세히 얘기하기는 인종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블랙이나 또 뭐 다른 소수 인종이나 백인들이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비율은 똑같은데 어떻게 체포되는 비율이나 기소되고 유죄가 되는 비율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소수 인종이 백인에 비해서 훨씬 많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37개 주에서 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든가 아니면 뭐 연예 오락용으로도 레저용이 많네요. 레저용으로도 합법화한 주까지 아니면 두 가지 다 한 그런 주들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물론 연방 이 법을 위반해서 이 전과가 생긴 사람들을 사면을 한다는 것이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왜 결자해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1994년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막 감옥이 붐비고 그때부터 이제 흑인과 백인과의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체포율, 기소율 그리고 유죄 판결 받는 비율이 다 너무 이게 인종차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사법 시스템이 그렇게 돼 왔고 감옥이 붐벼서 나중에는 어찌할 줄 모르고 사설 감옥들 생기면 그 사설 감옥에서 또 부작용이 생기고 나중에는 도저히 사람을 가둘 지금이 그 상황이잖아요. 그럴 여유도 없는 이렇게 돼버린 거였잖아요. 그래서 10월 6일에 당시에 공약을 하기를 본인이 이 마리화나에 대해서는 그냥 평이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범죄화하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했고 오락용은 지지하지 않았었습니다. 후보 때 의료용 마리화나를 지지했고 단지 레저용이라도 마리화나를 했다 하는 이유로 감옥에 가는 것까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인식의 변화일 수 있는데
이게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94년도에 마약과의 전쟁, 담배도 마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그런 것을 선포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도 당시에는 연방 상원 의원으로서 강력하게 본인이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화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조사도 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세기의 미국에서의 그 마리화나라는 것은 정말 암흑의 암흑 그 자체였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많이 달라지고 물론 뭐 마리화나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의료용으로 뭐 어느 정도 뭐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다. 뭐 이런 것은 이제 인정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이 연방 상원 의원이었을 때 했었던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한 스스로 지금 이것을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아무튼 그 의료용 마리화나도 지금 조금 회색지대이기는 합니다. 식품의약국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뭐 암을 치료한다 뭐 이렇게 선전하기도 하잖아요. 무슨 암 치료까지 전혀 임상 실험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심지어는 오피오이드, 진통제 남용, 진통제 중독도 마리화나로 치료한다. 치료는 무슨 치료겠어요. 진통제를 남용하는 것을 뭐 가벼운 어떤 무슨 뭐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것에 마리화나가 뭐 상황에 따라서는 도움이 또 사람에 따라서 증세에 따라서 될 수도 있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뭐 회사에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비범죄화를 연방에서 선언을 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규정이 조금 잡혀갈 테고 그리고 마리화나 뭐 만들고 하는 그런 회사에서도 안전하다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줘야지 되고 아무튼 이 경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 9시 35분 조금 넘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립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 정치에 아주 능한 신문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보도를 했고 어제 뭐 오후부터 인터넷에 보도를 했고 오후라기보단 정확하게 어제 아침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는 세계의 많은 언론이 그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바탕으로 또 자신들의 취재를 곁들이고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여러 가지 조사를 받게 된 것은 2018년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받긴 받았습니다.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을 때도 왜냐하면 이 헌터 바이든이라는 아들이 문제가 많고 아픈 손가락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일이고요. 뭐 자녀 중에서 큰아들은 뭐 이라크 전쟁에 나가서 숨졌지만 전쟁에도 나갔었지만 그때 숨진 건 아니고 나중에 암으로 숨졌지만 델라웨어 검찰총장 그 큰아들이 그쪽 길을 쭉 가고 있을 때 뭐 작은 아들도 좋은 학교 나오고 공부도 잘하고 유능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형은 그냥 그 공직자의 길만 가 하면서 이제 본인이 돈을 벌고 그 과정에서 지금 기후대사인 그 존 케리의 아들과도 같이 사업을 하고 중국에서도 좀 사업을 하고 결정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브리스마든가요? 그런 에너지 회사로부터 몇 개월인가 1년은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컨설팅을 하면서 한 달에 5만 달러입니다. 5만 달러를 한 달에 5만 달러를 8개월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몇 년 미만입니다. 이렇게 받았다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스스로 올가미를 쓰게 된 케이스죠. 젤렌스키, 지금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그거 조사를 해라. 바이든 그 후보와 민주당의 후보와 엮어서 후보와 후보 아들 이걸 조사해라 라고 하는 그 테이프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중에 그 권력 남용이고 하면서 탄핵된 거잖아요. 하원에서 상원에서 그 탄핵을 구해줬지만 그 케이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더군다나 2020년도에는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가장 핫한 뉴스였습니다. 헌터 바이든 이 아들에 대해서 2018년부터 쭉 조사를 했는데 그런저런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 컴퓨터 노트북도 조사를 하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어떻게든 외국에서 번 돈을 미국에 정확하게 센트까지 다 세금 보고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았다 하면은 세금 범죄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18년도에 바이든 현 대통령의 아들이 총을 사는데 총을 살 때 이 아들이 마약도 했다 코케인도 했다 하는 것도 미국 국민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 뭐 써내는 게 있는데 그 써내는 것에 본인이 그 당시에 뭐 그런 게 없었다라고 가짜로 써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연방 수사국이 이 정도면은 지금 4년을 수사를 했으니까요. 트럼프 때부터 충분히 기소할 그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연방 수사국에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걸 기소하는 사람은 법무부잖아요. 법무부 소속이고 그 지금 담당이 누구냐면 델라웨어에 이 모든 것이 델라웨어에서 이 노트북이니 뭐니가 있었던 일이니까 델라웨어의 검사입니다. 델라웨어의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있어요. 기소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검사가 기소를 할 때는 재판까지 가서 이게 충분히 유죄가 나온달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본인이 확신을 할 때 기소하는 게 정상입니다. 아니면 본인의 크레딧이 상하는 거잖아요. 검사로서 기소를 해놓고 그게 무죄가 되면은 너 일 잘 못했어 라는 게 되니까. 그래서 아직 이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공화당에서는 9월 달에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야 된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 30명이 법무부에 이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특별검사도 법무부 소속이에요. 우리가 전에 많이 봤잖아요. 힐러리 클린턴 때나 아니면 트럼프 때나 특별검사가 수사를 해도 법무부에 그걸 보고하고 법무부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연방수사국이 헌터 바이든을 기소할 증거가 충분한데 지금 델라웨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검사가 누구냐면요. 2017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검사입니다. 트럼프 사람이에요. 이름이 데이비드 C. 와이스라는 검사.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그 사람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또 해고 당하기 전에 미리 나가는 사람들도 검사 옷 벗는 사람도 많습니다. 박병진 검사 같은 경우는 그 풀튼 카운티 조지아주 공화당이고 트럼프가 지명했는데도 트럼프가 원하는 이거 거기서 어떻게 부정선거였다고 뭐 해봐 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아서 해고될 거 뻔히 아니까 난 해고되느니 내가 자진 사임하겠어 하고 뭐 며칠 남지 않았는데 사임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 검사는 기소의 책임을 지고 있는 헌터 바이든의 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한 검사입니다. 이 사람도 여러 가지 계산이 있겠죠. 그러면 바이든은 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사람을 해고하지 않았는가? 그 아들 조사를 해왔는데 몇 년 동안이나. 바이든도 이거 잘못하다가는 정치적으로 아니 아들 일이니까 아들 일을 수사하고 있는 그런 검사를 해고를 시켰단 말이야. 이 소리 듣기 싫잖아요. 해봐라. 그냥 해서 뭐 해당되는 그 결과에 따라서 법의 시스템을 믿는다 하고 이 검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수사가 연방수사국은 빨리빨리 기소하지 왜 그렇게 질질 끌어하지만 미국에서 어떠한 그 법률적인 문제는 몇 년이 걸리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고요. 이 경우는 또 뭐 대통령의 아들인데 이렇게 수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1년하고도 9개월이 됐는데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헌터 바이든 대통령 아들의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연방 수사국이 불법으로 정보를 흘렸네. 지금 수사 중인 정보를 이건 연방법 형사법 위반이야.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내서 그 사람에게 그가 저지른 법에 따른 처벌을 해야지 돼. 이게 이제 헌터 바이든 변호인 측의 얘기입니다. 헌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가 됐건 아니면 중국 이슈가 됐건 뭐 중국에서 얼만큼을 벌었다. 이건 다 가짜 뉴스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됐건 중국 이슈가 됐건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가 제기가 됐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은 뭐 민주당의 그 정치인들도 인정을 합니다. 이건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을 때 바이든 그 아들이 에너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에 자문을 해? 뭐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왔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서도 그 국무부에서도 뭐 외무부 격이니까는요 조사를 했었고 또 트럼프 시대에는 내내 공화당에서 의회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공화당 상원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뭐 어떻게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만한 것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케이스고 그렇지만 아버지가 부통령이었을 때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윤리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을 만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지금 그래서 아버지가 대통령일 때 뭐 일 뭐 제대로 못하고 있고 지금 케이스는 그 정도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9월 달에 일자리가 전문가 예상과 맞아서 26만 3천 명 고용됐거든요. 8월 달에는 얼마였던가요? 8월 달에는 30만대로 31만 5천 개였습니다. 실업률은 오히려 조금 떨어졌네요. 3.7%에서 3.5%로 노동시장은 그래도 이것도 아직은 그 견고한 그 바탕은 견고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뭐 아직도 뭐 사람들을 조금 그 원안에 고용주가 사람을 고용주가 뭐죠? 인플로이를 원안에 하는 정도지만 너무너무 강하진 않다는 거죠. 이게 연준이 웃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일자리가 많고 그러면은 또 봉급도 더 많이 줘야지 되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사고 물건 값은 또 올라가고 이 같은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을 안 하기를 원해서 노동시장도 어느 정도 조금 둔화 이 정도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 정도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전반에 걸쳐서 제롬 파웰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할 때 노동시장도 조금 약해지고 그렇다 할더라도 물가부터 잡아야지 됩니다 하는 그대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당 평균 소득은 9월 달에 0.3% 올랐습니다. 뭐 8월 달과 똑같은데요. 똑같아서 지금 이 정도는 괜찮은 일자리 보고서로 보이고요. 마리화나가 연방법에 따라서 이제 어디로 분리돼야지 되는가? 이게 헤로인과 똑같지는 않아지겠죠. 앞으로 이렇게 될 때 사업적인 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리화나 사업이 굉장히 커요.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마리화나 그 스토어를 열려면 뭐 전에 어떠한 그 범죄적인 뭐 기록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렇게 해서 구제하는 형태로 많이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서 일단 법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그 마리화나 회사는 큰 회사들도 많은데 연방에서 공인하는 은행을 쓸 수가 없습니다. 융자를 받을 때 주정부라든가 아니면 크레딧 유니온을 써야지 되니까 그만큼 융자 받을 수 있는 기회나 액수가 제한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뭐 물건을 사고 할 때 그 크레딧 카드를 쓰고 또 그 본인들도 어디에 뭐 돈을 내야지 되고 이런 거 처리할 때도 무척 그 불편하고 나빴죠.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없어진다는 겁니다. 도움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이 마리화나 회사가 뭐 공개 주식 리스트 여기서 이제 뭐 캐나다 쪽에서 미국 쪽으로 옮겨서 이제 하는 것 여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연방 기금을 받아서 여러 가지 그 연구를 하는 그 연구에서 이 마리화나라는 그 대마초라는 것에 의학적으로 이게 뭐가 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그냥 사람들이 그냥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연방 지원금은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런 것을 받아오는데도 이점이 있는 거고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헤로인과 똑같은 급인 LSD와 똑같은 급인 스케줄 N에서 이것을 빼내오는 것이 50개 주 전체에서 반드시 그 완전히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검토를 하라고 했고 그게 도대체 언제까지 해라. 언제 이게 끝나서 매듭이 지어진다 하는 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리서치 회사 그 피치북이라는 회사에 따르면 2021년 지난해에 이 마리화나 회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미국에 한 330개의 마리화나 회사가 이게 또 사람들이 맘앤팝 스토어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그 벤처기업인데 벤처기업 그 자본으로 31억 달러를 마련을 했답니다. 지난해에. 올해는 뭐 8월 달까지 지난해보다는 좀 적네요. 뭐 처음에 시작할 때 확 됐다가 줄어들었다. 또 이제는 많아지겠죠. 109개 기업이 한 9억 달러 정도를 모았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결국은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범죄자가 됐던 사람들을 사면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연방법에서 범죄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주에서도 저처럼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엄청나다고 이 마리화나 회사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마리화나도 신생산업이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신생산업인데 다른 신생산업에 들어가는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게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말 그대로 급성장이다.
대단한 투자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도 이제 경제적인 관점이겠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뉴욕 시장도 결국은 지금 그 이민자 버스에 대한 비상 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텍사스에서 이민자들을 뉴욕이 리버럴하니까 국경 그 진보에서 제대로 못하니까 정책을 어디 받아봐라 해서 4월 이후 적어도 17,000명의 망명 신청자들이 왔다고 하고, 그리고 뉴욕으로 올 때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9월 달 이후로는 하루에 평균 5대에서 6대의 버스에 사람들을 태워서 보낸답니다. 뭐 공화당주에서 주지사가 보내는 거고요. 어제는 최소한 9대가 도착을 했다라고 하면서 비상사태 선포한 것뿐만이 아니라 연방정부의 어떤 기금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또 학교에 가야지 될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의료 상태도 지금 좋지 않고 뉴욕에서 할 일은 하겠지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쨌든 그 상태를 알리기 위해서도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서비스로 처음에 할 때 극장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싸우다가 극장에서 이제 최소한 3개월을 먼저 하고 스트리밍 서비스에 보내려고 했는데, 코비드 19이 되면서 45일 하면 스트리밍 서비스에 할 수 있다 하다가 이번에는 2019년도에 미스터리 나이브스 아웃이라는 그런 작품의 후속작인 글래스 어니언이라는 것을 11월 달에 딱 한 주일만 극장에서 상영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게 극장이 이제 어쩔 수 없다, 이건 받아들여서 같이 살아야지 된다. 그전에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망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지만 망하지 않으니까 어쩌겠어요. 화난다고 아유 몰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가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